당신은 지금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 적이 있나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온몸을 불태워서라도 반드시 손에 넣고 싶었던 것. 그 욕망이 너무 강렬해서 스스로도 두려웠던 적이 있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뜨겁게 타올랐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태워버린 한 청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 불꽃 속에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과 마주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스탕달의 적과 흙. 출간된 지 거의 200년이 다 되어가는 소설입니다. 하지만 이 소설이 오늘도 읽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허영, 그리고 그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 순수함과 상처, 그것이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탕달. 본명은 마리앙리 벨, 1783년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7살에. 그 이후 아버지와의 관계는 멀었고 그는 오랫동안 사랑받지 못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나폴령의 군대를 따라 유럽 곳곳을 떠돌았고 사랑에 빠지고 또 실연당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갈망했지만 늘 사랑 앞에서 무언가 엇나갔습니다. 그 경험들이 고스란히 녹아든 소설이 바로 적과 흙입니다. 스탕달은 이 소설을 쓸 당시 40 중반이었습니다. 젊음은 이미 지나가 있었고 화려한 성공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나이에 자신의 모든 경험과 관찰을 녹여 이 청년을 만들어냈습니다. 줄리앙 소렐이라는 이름의 청년을, 어쩌면 그 청년은 스탕달 자신이 되고 싶었던 존재였고 동시에 자신이 되지 말아야 했던 존재이기도 했을 겁니다.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 베리에르에서 시작됩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 톱밥 냄새가 배어 있는 제재소. 그곳에 19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줄리앙 소렐. 목수의 아들, 형들 사이에서 늘 약하고 섬세하다는 이유로 구박받던 아이.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그 눈에는 이 마을 밖에 무언가를 향한 열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줄리앙은 라틴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도 능숙하게. 나폴령의 군대를 흠모하며 그의 이야기를 담은 책들을 거의 외우다시피 읽었습니다. 그는 나폴령이 살았던 시대, 신분이 아니라 능력으로 출세할 수 있었던 그 시대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왕정복고의 시대, 군인이 아닌 성직자가 출세하는 시대.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믿지도 않는 신을 위해 검은 옷을 입기로 결심합니다. 적과 흙. 군복의 붉은색과 성직자의 검은색. 그 두 가지 길 사이에서 줄리앙의 인생은 시작됩니다. 베리에르의 시장 드레날 씨. 권위 있고 부유한 이 남자는 줄리앙을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칠 가정교사로 고용합니다. 줄리앙은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속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를 품은 채로. 드레날 부인. 줄리앙이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저 시장의 아내였습니다. 우아하고 친절한. 줄리앙이 상상했던 귀족 여인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허영이 없었습니다. 가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냥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줄리앙의 갑옷에 처음으로 금을 냈습니다. 처음에 줄리앙은 계산했습니다. 드레날 부인의 손을 잡아야겠다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이 집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녀에게 대담하게 접근해야겠다고.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계산이 어느 순간 감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드레날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그때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의무로 결혼했고 의무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젊고 불안하고 뜨거운 청년이 그녀의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습니다. 둘의 사랑은 비밀이었고 불안했고
그래서 더 깊었습니다. 낮에는 거리를 두고 밤에는 서로를 찾았습니다. 아이들의 가정교사와 시장의 아내.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결국 익명의 편지 한 통이 드레날 씨에게 전달됩니다. 줄리앙은 베리에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학교로. 그 첫 번째 사랑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학교의 생활은 줄리앙에게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학생들은 대부분 농부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리했지만 영리함을 숨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뛰어나 보이면 질투를 받는 곳. 줄리앙은 그것을 이해했지만 그 규칙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남는 것. 그것이 그가 신학교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교 원장 피라르 신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줄리앙은 그 인연을 통해 파리로 가게 됩니다. 라 몰후작의 비서로 파리. 그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 줄리앙이 그토록 꿈꾸던 세계가 마침내 그의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파리는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것들은 모두 그가 이방인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어떻게 옷을 입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떤 화제를 꺼내는지. 귀족들은 그를 무시했고 줄리앙은 그 무시를 견디며 더 단단하게 자신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는 마틸드가 있었습니다. 라 몰 후작의 딸, 아름답고 오만하고 지적인 여자. 줄리앙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마틸드는 평범한 귀족 남자들에게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살아있지 않은 그 남자들. 그런데 줄리앙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무언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틸드는 그에게 끌렸습니다. 줄리앙은 그 끌림을 알아챘고 이번에도 처음에는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드레날 부인에게 했던 것처럼 냉담하게, 때로는 일부러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며 마틸드는 그 계산된 태도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방 창문 아래 사다리를 놓아달라고 그에게 요청합니다. 귀족의 딸이 목수의 아들에게. 이 사랑은 드레날 부인과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었습니다. 드레날 부인과의 사랑이 따뜻하고 조용하게 스며드는 것이었다면 마틸드와의 사랑은 불꽃처럼 튀고 또 꺼지기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을 고백하고 내일은 경멸로 돌아서고 줄리앙은 그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 수 없어졌습니다. 마틸드를 사랑하는 건지, 그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위를 원하는 건지. 욕망과 감정이 뒤엉킨 채로 그는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마틸드는 그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라 몰후작은 처음에는 격분했지만 결국 딸을 위해 줄리앙에게 땅과 자기를 줍니다. 목수의 아들이 귀족이 되는 순간 줄리앙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손끝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드레날 부인이 쓴 편지였습니다. 후작에게. 줄리앙 소렐은 신분 상승을 위해 여자들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저를 유혹했고 저는 그에게 속았다고. 그것은 사실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드레날 부인의 고해 신부가 강요한 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죄책감과 종교적 압박 사이에서 그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줄리앙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후작은 즉시 지원을 철회했고 마틸드와의 미래도 불투명해졌습니다. 평생 쌓아올린 것들이 단 한 장의 종이로 끝났습니다. 줄리앙은 총을 들고 베리에르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미사가 열리는 성당. 신자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그 고요한 공간 속으로 그는 들어갔습니다.
드레날 부인은 거기 있었습니다. 기도를 올리며 그는 총을 꺼내 쏘았습니다. 2발. 드레날 부인은 쓰러졌습니다. 줄리앙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처음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쏘았을까? 그가 진심으로 그녀를 증오하게 된 것일까? 복수심인가? 분노인가? 아니면 절망인가? 어쩌면 그것은 줄리앙이 자신에게 쏜 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 안의 줄리앙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전략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마틸드는 그를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귀족들에게 탄원하고 사람을 매수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진실했습니다. 그 사실을 줄리앙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드레날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총을 맞은 드레날 부인은 죽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줄리앙을 찾아왔습니다. 용서한다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드레날 부인과 함께 있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줄리앙은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여자, 이 따뜻함, 출세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달은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줄리앙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심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당신들과 같은 계급이 될 수 없었기에 반항한 것이라고. 그는 판결이 무엇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 줄리앙 소렐은 23살의 나이로 단두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드레날 부인은 그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은 채로 이 소설을 덮고 나서 오래도록 멍했던 기억이 납니다. 줄리앙 소렐은 악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위선적인 사회의 규칙을 배워서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너무 감수성이 풍부했다는 겁니다. 계산하려 했지만 감정이 계산을 이겼습니다. 전략을 세웠지만 사랑이 전략을 허물었습니다. 스탕달은 이 소설을 통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짜 원하는 것을 알고 살고 있는가 하고, 줄리앙이 평생 원했던 것은 출세였습니다. 귀족이 되는 것, 인정받는 것.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그냥 드레날 부인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것을 그는 너무 오랫동안 욕망으로 가려두었습니다.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다가 막상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공허해진 경험. 아, 이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진짜 원했던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경험. 우리는 종종 욕망을 꿈이라고 착각합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을 자아 실현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충분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줄리앙의 이야기는 그 마음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준 소설입니다. 적과 흑이라는 제목으로 돌아가 봅니다. 붉은색과 검은색, 군인과 성직자. 하지만 어쩌면 스탕달이 말한 적과 흑은 인간 안의 2가지 충동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타오르는 욕망과 그것을 억누르는 현실, 또는 세상이 원하는 나와 내가 진짜 원하는 나. 우리 모두는 그 2가지 색 사이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붉게 타오르고 때로는 검게 가라앉으며. 줄리앙 소렐이 비극적인 이유는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너무 순수했습니다. 그 순수함을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수함을 포기하고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은 끝내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사랑 앞에서, 분노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 순수함은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우리가 억누르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스탕달은 이 소설을 쓰면서 한 가지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소설이란 길을 따라 들고 걷는 거울이라고. 세상을 비추기도 하고 하늘을 비추기도 하는 거울.
적과 흑은 그 거울입니다. 19세기 프랑스를 비추지만 동시에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를 비춥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이야기로 한 번만 더 들어와 봅니다. 줄리앙 소렐은 분명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주변에도, 어쩌면 당신 안에도. 열심히 스펙을 쌓고 남들보다 앞서려 하고 원하는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며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쯤 멈추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나의 것인가? 줄리앙은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감옥에서야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사실 그가 원한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을까요? 잃기 전에, 포기하기 전에. 그 단순한 것들의 소중함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고요한 시간, 내가 나대로 있어도 될 것 같은 그 느낌. 줄리앙이 드레날 부인과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이 그것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전략도 없고 계산도 없고 신분도 없는 그냥 두 사람이 거기 있는 것. 그것이 그의 생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충만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건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많은 것으로 덮어두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적과 흑해을 이제 막 읽은 사람에게 저는 이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줄리앙 소렐이 불쌍한가요? 아니면 부러운가요? 그는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23살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이라도 온몸을 던져 살았습니다. 사랑했고, 분노했고, 꿈꿨고,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흉내내지 않고 결국 자기 자신으로 끝났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어쩌면 진짜 비극은 한 번도 뜨겁게 살아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치지 않으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너무 조심하며 살다가 결국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 스탕달은 자신의 묘비명을 직접 썼습니다. 밀라노 사람 앙리 벨,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단 세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살았다는 것,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과 흑, 은 그래서 오래도록 남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성공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법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조금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싶어집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지 그 질문이 떠오른다면 그것으로 이 소설은 제 역할을 다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적과 흑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두 색 사이에 진짜 내 색이 무엇인지 찾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니오의 로즈였습니다.